네, 약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몇 가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 상황이 네. 뭐 주변에 이제 그 반대 집회 하시는 그렇죠. 뭐 그런 분들로 인해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혼잡하고 시끄러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입장을 정리를 좀 해 보면요. 네, 다시 지금 한번 현장 다시 한번 연결해 다시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네요. 네. 예. 아마도 대법원 앞에서 입장과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 검찰 청사로 들어가서는 별도로 입장을 밝히거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네. 수사를 받으러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법원에서 지내온 사람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법원에 들러서 가고 싶었다라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편견과 선입견 없이 네. 이번 수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도 밝혔고요. 네, 오늘 일단 검찰과 이제 양 전 대법원장 사이에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 법무법인 해명의 손정혜 변호사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장 중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이렇게 수사를 받게 되는 거죠. 71년 법원 역사 중에 최초의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법관이 수사받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이례적이고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인데 법원의 수장이었던 대법관이 이렇게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사법 역사에는 치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네. 법원 내부에서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오늘은 굉장히 오점이라고 밝힐 수 있을 정도로 법원에서 다 같이 반성하고 사죄해야 되는 날이다라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차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 저렇게 들어가서 일단은 티타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부장검사하고 티타임을 가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변호인 2명과 함께 참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장시간의 수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고요. 혐의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밤샘 조사가 이루어질 아니면 10시, 11시에 조사가 완료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법원에서의 기본적으로 수사 형태에 대해서 늘 인권 침해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밤샘 조사는 인권 침해다라는 부분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밤늦게까지 조사하는 걸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차례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소환 조사 한 차례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차례 더 소환 조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군요. 네, 종전에 이제 한 차례만 조사가 끝나려면 새벽까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새벽 가까이에 나오는 전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피의자의 인권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법원의 기본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밤샘 조사 거부하겠다라고 한다면 일찍 가서 다음에 또 다시 나와서 진술하는 형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앞서 잠시 언급하기도 했었지만 왜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냐. 뭐 물론 내부에서 굉장한 반대에 부딪혔던 것으로 알고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단 말이죠. 뭐 일각에서는 법원의 수장으로서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서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현재 본인이 지금 어떤 범죄로 어떤 위치에서 조사를 받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 피의자로 소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받고 피의자로 소환되는 피의자가 법원에서 입장을 밝히는 전례는 저는 거의 기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법원에 출석해서 법원 출석하는 과정에서 법원 앞에서 의견을 밝히는 일은 있어도 수사기관에 그 소환 조사 받은
받으면서 저렇게 법원에서 의견을 밝힌다는 것은 피의자라는 신분을 좀 망각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수장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사실 대법관의 여러 가지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문제가 지속될 정도로 법관들에게 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싸움을 검찰과 법원의 어떤 기관 대 기관의 싸움으로 몰고 가서 좀 검찰의 수사가 지나치다, 정치적 수사이다,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정치적인 메시지 말씀을 주셨는데 뭐 대법원에서 대국민 입장을 밝혔다라는 측면에서 보수 성향의 법관들을 직결시킬 것이다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 내부에서도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거나 지나치다라는 취지의 어떤 그런 글들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반대되는 글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를 철저하게 받고 수사에 협조해야 될 것임에도 사법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피의자로 소환되는 전현직 법관들에 대해서 좀 더 반성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현직 법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법원 내부에서도 지금 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데, 그래서 그 안에서 양승태 전 대법관을 지지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아직 수사 이후에 기소가 되지 않아서 배당된 법관들은 없겠지만, 혹여라도 재판부가 배당됐을 때 그 재판부에게 이런 메시지를 사전에 전달하려는 포석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정말 범죄자로서의 소환되는 게 아니고 어떤 정치권에 또는 검찰의 어떤 정치적인 수사로 희생양이 된다라는 메시지를 줌으로 인해서 불공정한 수사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메시지, 이런 어떤 포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군요. 혐의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혐의를 일단 짚기에 앞서서요, 양승태 대법원장 입장을 좀 아까 얘기한 것을 두고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일단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습니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수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사실상 기존에 뭐 부당한 인사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 입장은 바뀔 게 없다라는. 그러니까 편견과 얘기겠죠? 선입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혐의를 확정적으로 보고 인식을 하거나 국민들이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라는 것은 기존과 일관된 입장입니다. 기존에 6월 달에도 집 앞에서, 분당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절대 부적절하게 재판 개입을 하거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들은 정당한 어떤 정무적 판단이었거나 정당한 어떤 업무 행위의 일환이었다. 어떤 정권과 이렇게 재판에 대해서 거래를 한 바도 없고,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 나오는 각종의 혐의들은 조금 근거가 없거나 추측성이거나 아니면 조금 공범으로 보일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언론을 통해서 대법관 수장을 조금 망신 주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객관적으로 이것이 범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판단한 후 수사기관으로서 언론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국민들에게도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치 내가 모든 범죄의 수장인 것처럼 여겨지지 말라라는 호소가 담겨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모든 지금 혐의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들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검찰에서 보는 양 전 대법원장 혐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판에 개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재판 거래를 했고 부적절하게 그 개별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결과에 어떤 개입을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재판이라든가 통진당 관련된 소송이라든가 이런 재판에 개입을 해서 배당에 개입하거나 또는 그 절차와 관련해서 상대방 변호사의 의견을 나누고 상대방 변호사한테 기밀 문건을 넘김으로 인해서 재판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블랙리스트 사건들도 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직권남용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온 사례들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무리를 야기한 법관들 인사 명단을 작성을 하고 그 인사 명단의 법관들에게 실질적으로 인사 불이익을 주는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다라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고 이 관련된 문건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서명란에 자필 서명이 있다라는 내용도 지금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비자금 조성 혐의도 있습니다. 네. 그 부적절하게 어떤 국가의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집행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에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검찰의 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구체적인 물증이나 뭐 이제 신빙성 있는 뭐 증언들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100여 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법관과 법원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네. 임종원 차장도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거론되는 것은 그 임종원 전 차장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던 USB에 담긴 문건의 내용, 그리고 그것을 보고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양승태 전 대법관을 소환 전에 두 대법관을 다시 소환해서 진술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조사 과정에서 이 혐의에 연루된 대법관, 법관, 법원 행정처 직원들이 보고했다, 상부의 지시를 받았고 보고를 했다라는 여러 가지 진술이 확보됐다라고 한다면 그 진술 자체가 일관되고 진술이 구체적이라고 한다면 그게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시하고 그 당시에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지시를 했는지,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물어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은 어떤 식으로 그럼 이런 구조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하나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래 직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원 행정처장과 차장이 그 영역에서 했던 것이지 내가 보고받거나 일일이 지시한 바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로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이런 식의 주고받는 공방이라고 한다면 정말 한두 차례 조사로 검찰도 수사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그 직권남용 미수라는 것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대법원장이 개별 재판부에 의견을 내는 것이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느냐, 정당한 업무 행사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종전의 판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네. 뭐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판례가 없는 사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리 논쟁도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한다면 검찰로서는 정말 신중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소환 조사도 한두 번 정도 이상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고 이후에 또 다른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기소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207일 만에 수사 다시 이제 전환하지 207일 만에 지금 소환이 되는 상황이죠. 거의 수사가 한 6개월, 7개월 이상 됐다라고 오래 한다면 걸린다고 말씀하시니까 예, 오래 얼마나 걸린 장기화가 이유는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론을 내야 되는 시점인데 검찰로서는 이것이 모두 다 불기소 처분을 나갈 것인지 일부를 기소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소환 조사 결과를 보고 그리고 그동안 확보한 어떤 인적 증거나 물적 증거를 확보해서 기소해서 유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확실하게 자신 있는 부분만 기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는 임종원 차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공범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느냐, 공모관계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기해년 새해 연초인데 이렇게 법원 수장, 전 수장이긴 하지만요. 조사 피의자 신분으로 이렇게 조사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유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도 참 글쎄요. 이 일이 어떻게 기록될지 어떻게 회자될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아마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될 거고 자라나는 후배 법조인들 같은 경우 이 케이스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법조인의 어떤 윤리의식에 이 사건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사실 우리 역사에, 우리 법조 문화에 굉장히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해당 수사를 하는 검사나 또 앞으로 판단할 법관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 소식 알아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